자, 데일리인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쉽지 않네요. 네, 뭐 첫날 지난번에 체커고님하고 이제 첫날 상승 이후에 그날 저희 마감 시황하면서 첫날 상승분이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현실과 괴리가 좀 좁혀지는 구간에 그런 것이 느껴질 때는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우리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틀 정도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고 왜 그런지는 저도 말씀드렸었고요. 뭐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 읊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가보도록 하죠. 먼저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코스피는 14.87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환율도 1,310원대까지 올라왔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일단은 3.92 정도까지 왔죠. 3.8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약간 바닥을 보고 살짝 또 튀어오르는 모습도 일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 영향 때문에 정유나 LPG, 도시가스 관련주라든지 해운과 우주항공, CXL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2,580포인트대까지 하락하던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매수 방어라든지 기관의 선물 매수 전환 때문에 오전 한때는 반등이 모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의 2차 전지주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전에는 플러스권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또 버텨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KC텍, HPSP, 두산 테스나 등의 반도체 소부장도 오전 한때는 굉장히 강세였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는 조금은 낙폭을 좀 줄이고 네. 매물이 또 출회되기도 했지만 일단 오전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이 소부장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고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했는데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도 전환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11시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빠져버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헬스케어가 하락하는 가운데 에너지와 운송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을 꽤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대금 2거래를 연속 코스피 상회하는 모습을 오전에 보였고 개인 자금이 연말 이후에 다시 또 재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전에 강세 보이던 또 반도체 소부장은 오후 들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전일과 동일하게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계절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원래 12월에 이제 배당을 겨냥한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1월에는 그 물량들 다 쏟아내기 때문에 1월에는 대부분 다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그래서 하실 수 기관 있군요. 수급은 일단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1월달에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뭐 업종별로 본다면 홍해 리스크 가운데 이제 해운주 강세 영향에 운수 창구가 강세였고요. 기회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특히 최근에 랠리 중심에 있었던 의약품은 셀트리온이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 출회가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약세에 따라서 운수 장비도 다소 좀 하락이었고요. 최근 강세가 전개된 우주항공 방산주들도 차익 실현 심리가 강화되면서 5장에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세에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제약과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등의 성장주들이 가장 부진했고 에코프로, BM과 LNF 등의 일부 2차 전지 강세에 코스닥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오늘 뭐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추가의 하락에 대한 그런 걱정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연초 첫 거래일에 사실 경험하는 투자들이 다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시장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은 좀 받긴 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국내 시장은 어쨌든 지수 결정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물론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의 속도가 지금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기대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물론 좋아지는데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진 않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해서 박자를 좀 맞춰가야 되는 것 같고 펀더멘탈 개선 속도 대비해서 반도체 대형주의 속도 너무 빨랐던 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또 호흡을 찾아가겠죠. 저는 뭐 클라이막스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이 좀 너무 서둘렀던 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걸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요? 뭐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6회 이상 선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네. 뭐 패드 쪽에 관련된 발언들은 3회 정도 점도표가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금리 인하가 시기라든지 횟수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사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네. 뭐 그러면 어떨까?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첫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말을 하면 이건 악재겠죠. 상당히 좀 불안할 요소입니다. 네. EPS도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럼 주가는 악재일 것 같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만 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약간의 경기가 냉각된 될 것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보험성 그러니까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좀 먼저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먼저 3월 달에 좀 단행하고자 한다. 이러면 좀 마사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악재로 여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를 붙여서 3월에 금리 인하가 혹시 되더라도 그런 식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시장은 명백하게 시장의 성격이 바뀔 거다 봅니다. 하는지에 대한 여부 플러스 그 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3월에 만약에 금리를 정말 하는 것인가. 근데 3월에 금리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두 분 다 살짝 일단은 좀 지켜보고 좀 방어적으로 좀 가보자 약간 이런 좀 조심 좀 일단은 하자. 네, 그러니까 톤이 지난번에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EPS 상향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최근에. 그건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죠. 이란 폭격 그리고 리비아 유전 폐쇄 소식 속에 국제유가 급등, 정유 LPG 상승입니다. 네, 유가가 3%대 상승 출발했는데 뭐 그래도 아직 WTI 기준 72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해 있는 상태인 수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제 유가가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 가량 떨어진 케르만 지역에서 열린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때문에 인명피해가 났죠. 약 103명이 사망했고 200명 가까이가 이제 부상을 받은 거죠. 이 정도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란이 이제 사태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좀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엘 사라라 유전이 시위대 영향 때문에 폐쇄됐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SOE를 포함한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급동유화 등등 대성에너지 이런 정유, LPG, 뭐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네. 아울러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로 또 시장에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가 관련해서 이란의 확정 가능성이 반영이 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증가되는 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세증권의 해당 애널리스트 이제 장중에 코멘트를 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유가가 즉각적으로 반영을 튀어오르기는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단 바로 튀어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후 추정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확정 가능성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뒤에 이제 유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러는 그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아마 뭐 확전의 가능성은 낮다고는 보지만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약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그냥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넘기기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 풀어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인데 아까 제가 이란 쪽에 석유 생산량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계속 급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석유 수출량이 하루에 한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 추정이 되는데 아마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잠겨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확전을 꺼리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가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만큼 수요 폭발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금수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의 상방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생산량은 또 역대 최대 생산량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약간 작긴 하지만 전략 비축유 매입을 또 미국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해지면서 상방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이 유가에는 미래세증권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는 상방 압력으로서 조금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기존에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의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수급이 막판에 유입이 됐거든요.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관련주도 올라갔고 네. 그렇죠. 이런 유가 관련된 부분, LPG, 도시가스 이런 쪽에 약간의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 쪽에는 수급이 좀 쏠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유가에는 상방 압력으로서 작용할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이게 전선을 막 확대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란이랑 막 그 뭐 하마스랑 막 정신없게 거기서 그러고 싶어 할까요? 미국도 그러질 원하지를 또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우려하는 것만큼 더 커질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유가도 결국 뭐 박스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70 정도 선 언저리 뭐 잠깐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저리 정도.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전략 비축률 사기 시작한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상방은 또 뭐 $100를 넘기기가 더 쉽지는 않겠죠. 최근에 $90 조금 넘겼다가 또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밴드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확전이나 미국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단기에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인플레 문제가 좀 잡히고 있는 구간이라 이게 또 다시 이제 문제가 국제적으로 되면은 그렇죠. 사실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고 뭐 금리 인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래 가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 뉴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이 올랐는데 홍해 리스크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네, 뭐 홍해에서 뭐 관련된 뭐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상승 네.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2일날 외신에 따르면 세계 2위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컨테이너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 역시 지난달 18일부터 홍해 운항 중단을 연장한다고 또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 때문에 운송 기간이 증가하고 해상 운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12월 28일 기준입니다. 부산에서 미국 동부 노선 물류비가 $3,041 그리고 부산에서 유럽의 물류비는 $2,495 정도로 수준이 되는데 아마 부산과 미국 동부 노선 물류비가 전월이 $2,398 그리고 아까 부산의 유럽의 물류비가 $1,199니까 부산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게 26.8% 그리고 부산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물류비는 약 108%나 급증했습니다. 108%. 그러니까 이제 해운주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 조선업 A2G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이 표를 따왔는데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들이 이렇게 빨갛게 네모나게 보이는데 확실히 많아 보여요. 굉장히.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해 쪽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으로 가는 배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이 우회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쪽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바리안 테마 전망대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네. 사진을 제가 따왔습니다. 보시면은 홍해 쪽에 상당히 많이 비어 있죠. 빨갛게 이렇게 동그랗게 쳐 있는 거 네네네. 보시면 홍해 쪽에 지나가는 배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잘 안 보이죠. 네.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2월 18일부터 미국 주도의 프로퍼스티 그 가디안 작전이 이제 시작됐는데 네. 이 후티 반군이 여전히 홍해 지역에서 지배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를 공격했던 후티 반군을 상대로 미국 항모가 이 헬기가 출격해가지고 후티 반군 쪽에 대원이 10명까지 사망하면서 미국과 첫 교전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개입해서 일단 교전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게 7일간의 어떤 수에즈 캐널 운항 협조 쪽에 쉽 트랜sit 그러니까 이제 운항이죠. 배 운항 관련된 건데 확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 수에즈 운하 쪽에 이 부분들이 배를 운항하는 것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가고 있다는 모습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7일간의 어떤 데이터 평균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된 그 운항이죠. 운송 화물 관련된 운임료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그죠. 거의 안정화됐다 다시 치솟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완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긴 하지만 확연하게 저점 대비로서는 2배 이상 튀어오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상해 선물 거래소의 유럽선 관련된 상해 컨테이너선 지수가 또다시 이제 개장 후에 10% 이상 급등 출발하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됐거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프가 있는데요. 상해 선물거래소. 네, 유럽선입니다. 유럽선. 유럽선. 유럽선 관련된 지표인데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세요. 이 차트 흐름을 계속 그러게요.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게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자,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년 마지막 주에 이게 상해 컨테이너선 관련된 SCFI가 40% 폭등을 했는데 12월 달에만 한 달 만에 지난달에 74% 폭등을 했거든요. 와. 엄청나게 폭등하고 네.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은 구조적인 상승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아직은 본다는 평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해소될 요소도 아니다. 그래서 일부 선사들은 운행 재개를 준비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번 속내는 아마 이번 안전을 명분 삼아 지금의 운임이 계속 상승하기를 좀 원하고 있지 않느냐. 아하.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21년도에 좌초 사고는 선박을 인양하거나 이런 것이 되면은 운하를 정비하면 어느 정도 끝나는 사안일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사실은 정확한 끝맺음을 아직은 기대하는 것이 난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운임에 더 가까운 CCFI라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마지막 주에 3% 상승한 게 그쳤지만 시차를 두고 1분기에 지속적으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한투증권에서 띄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SCFI 지표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19년도는 뭐 거의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는 회색선인데 20년 보시면은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21년도는 완전히 튀었죠. 그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리고 22년도는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23년도에 계속 평탄하게 가다가 연말에 확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운임이 계속적으로 더 오르지 않겠느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군과의 교전이 첫 번째 교전이 지난 주말에 일단 나타났고 반군 쪽에서 사상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내일 당장 우리 그만합시다 이러기에는 조금 긴장감이 좀 더 흐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멘트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또 이렇게 장기화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좀 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여행주인데요. 올해 호실적 전망입니까? 네, 뭐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모두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요원했던 걸로 봤잖아요. 한참 뭐 그 여행사들이 문을 닫는다, 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한다, 계속 기사가 올랐던 게 만 1년 남짓 됐나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24년, 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바라보는 오,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다행이네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두 회사, 그러니까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의 전분기 대비 송객수 성장률은 3분기 대비 25%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예상보다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1월에 강력한 회복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30% 수준의 성장이 또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예약이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약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두 회사의 평균 판매 단가가 100만 원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패키지인데 과거보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저도 뭐 12월 달, 1월 달 어디 외국에 좀 나가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 태국 방콕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 뭐 한 몇 년 전보다 이 그 호텔비도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고 뭐 비행기표는 당연히 비싸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져 있더라고요. 혼자 나가시려고요? 아니요, 가족끼리 아, 다 가족끼리.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혼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거 여쭤본 겁니다. 명예큰 혼자 가셨죠? 네. 휴식. 예,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저도 연말에 가보려고 정말 네. 봤거든요. 아. 진지하게 보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쪽도 한번 알아보고 네. 나트랑이라든지 요즘에 뭐 이런 쪽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푸꾸옥 이런 데도 되게 좋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태국도 되게 뭐 방콕이 되게 제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갖고 집사람하고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너무 비싸고 또 자리도 거의 없고 일본 쪽으로 가니까 또 그쪽도 자리가 1월달 연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도 정말 많이 오르고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12월 1월에는 또 이제 항상 성수기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동남아 그다음에 일본 쪽도 굉장히 좋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패키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현재 패키지 평균 단가도 100만 원대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중간에 종전 가격대 상품 비중이 5% 정도 수준이다. 이 중간 가격대 상품이 5%니까 패키지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두 회사 모두 중간 가격대 상품이 30% 넘어가면서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행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또 단독 여행이라든지 쇼핑 옵션이 포함된 가장 싼 상품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고 어허. 그런데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도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억눌려 있다가 여전히 가고 있는 수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의 23년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아마 3분기까지 추정이 이제 확정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투어는 확실하게 3분기부터 확실하게 많이 튀었죠. 그리고 모두투어도 조금 회복이 되지만 분기별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터파크도 조금 이제 적자인데 회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파크 왜 이래요? 글쎄요,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투어와 어. 모두투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뭐 인건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모르겠어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행이랑 다른 것도 같이 해서 그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티켓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복합적인 뭐 인터파크 내부적인 뭐 사업부가 좀 많죠.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좀 다른 구간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투어의 확실한 모습이 좀 더 모두투어보다는 좀 좋아 보인다 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해외 출국자가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공항 갔다 왔잖아요. 네. 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네. 그래서 와. 이제 뭐 이렇게 뭐 공항 거기에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 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뭐 짐도 먼저 보내고 하는데 그쵸. 몇 시간 전에 가지 못하면 이게 뭐 정말 수속을 못 받을 정도로 엄청나고 하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호주에는 한국 분들이 많았나요? 호주예요?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한국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물어봤는데 뭐 클로징벨에서도 얘기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아예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원래 호주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확실히 소비 안 하고 저축만 하고 이제 뭐 부동산 너무 떨어져가지고 쓸 돈이 없고 하니까 호주도 아예 카지노 산업이랑 여행 산업이 중국인 때문에 죽었고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예, 근데 뭐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좀 어쨌든 오고는 있는데 확실히 돈 씀씀이는 좀 달라졌다는 그렇죠. 게 맞고요. 또 쓰는 이제 그런 대상도 좀 달라졌다. 과거는 이제 화장품을 많이 샀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피부과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서울 시내도 좋지만 뭐 일단 알려진 뭐 지방 네. 예를 들어서 뭐 한옥마을을 간다든가 부산을 가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어떤 특화된 뭐 관광지를 굉장히 검색을 해서 약간 좀 합리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서울에서 많은 돈을 쓰고 뭐 명품 쇼핑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면세 쇼핑을 많이 하고 갔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달라졌고 사봤자 그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사서 간다던데 그 전주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런 그럴 거 수도 사서 있고요. 가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올리브영 같은데 많이 가죠. 올리브영. 예, 많이 가고 그다음에 강남에서는 그래도 피부과를 많이 피부과. 갑니다. 예, 피부 시술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써마지 같은 경우도 엄청 비싸거든요. 한국보다 한 2배 가까이 비싸다고. 동남아도 되게 비싸다고 그러고 같은 그걸 받더라도 동남아나 중국은 같은 미용 시술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싸기 때문에 들어와서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카드 결제액이나 다른 소비를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비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해외 출국자도 많아지고 입국자도 많아지는데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4분기 추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113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4분기부터 일본 동남아 근거리 소도시 노선 회복이 되면서 패키지 수요가 빠르게 회복했다 봤고요. 올해 연간 패키지 송객 수는 가정은 218만 명 정도로 올해보다 60% 성장할 거로 하나투어는 예상을 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26억 원, 올해 대비해서 83%나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거 되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이야. 하나투어.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회복 속도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까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지금 당기 손익이 30-40% 수준의 배당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은 특별 배당 지급을 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배당 금액은 한 250억에서 300억 예외인데 특별 배당이 2배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600억 정도, 주당 4,000원 정도 이상의 배당까지 들어온다 보니까 하나통은 상당히 좋게 보는 거였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월별 패키지 송객수 추이인데요. 하나투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9년 대비 회복률이 거의 90%에 주입니다. 야, 진짜 많이 간다. 네, 그래서 지역별 패키지는 동남아나 일본이 확실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0억 원 정도인데 모두투어가 상당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슈는 뭐냐면 영업 실적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분기 임금의 8% 소급 인상 그리고 150% 단기 상여금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4분기에도 약 40억 정도의 자사주를 지급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비용 지급이 되면서 4분기가 좀 낮게 나온 겁니다. 근데 1월 손익수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요. 이 하반기에만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이 80억 이상 반영되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고 1월은 최대 12만 명 정도까지 아마 손객수가 전 그때 비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대비 평균 판매 단가가 모두토도 20% 이상 상향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회복세가 되고 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54억 그리고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모두토의 패키지 손객수 추이가 모두토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작년 19년 대비로서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역시 동남아 일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SK증권에서 롯데관광개발 이야기인데요.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주가가 좀 좋았는데 그거 이제 제주도 입도객 외국인 입도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카지노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카지노 드랍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약 960억 원이었던 카지노 드랍액이 지난해 12월에 1,300억 정도의 증가세가 보였다.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카지노 관련해서.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많이 가서 카지노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카지노 드랍액 추이와 제주도 입도객 추이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추이 전망인데 23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약간의 적자폭이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을 한다고 보고 있겠고요. 올해는 한 720억 가까이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한 500억대인가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사업부문 매출 추이 보면 전체적으로 호텔업이 조금씩 작게 적어들면서 카지노업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카지노 이 드랍액도 예전에 그 드랍액이랑 얼마 정도 회복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하고 카지노 얘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자동차 부품이 또 떨어졌습니다. 12월 판매 둔화 속 올해 좀 보수적인 판매 가이던스가 제시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12월 달 현대차 글로벌 도매 판매가 34만 2천 대, 전년비 0.8% 하락했고요. 내수시장 판매가 전년비 11.7% 대폭 감소한 것이 판매 부진의 원인이었고, 조업 일수 감소 영향도 일부 당연히 있었겠죠, 연말이니까. 근데 이제 판촉 활동 강화에서 불구하고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다 평가를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12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21만 3천 대, 전년비 9.2% 하락했고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판매를 실적을 보였고,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판매 동반 부진도 기아 쪽에 나타났다고 유진투자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춰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수적인 평가를 유진증권에서는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미국 쪽의 판매입니다. 12월에 미국 판매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표를 좀 보시면 현대차가 4.8%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쪽의 판매가 중간쯤에 보이시죠? 현대모터 아메리카 그리고 네. 기아 아메리카 이렇게 보이는데 현대는 미국 판매가 12월에 4.8% 증가를 보였고요. 네. 기아는 오히려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으니까 미국 쪽의 판매가 좀 아쉬운데 전반적으로 혼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입니까? 혼다 아메리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31%. 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마츠다 이쪽도 44.8%.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꽤 많이 판 것 같아요. 그죠? 뭐 신차가 나왔나? 뭐 갑자기 어쨌든 예, 이렇게. 도요타 모터도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우와. 아래쪽에 보시면 25%.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 업체의 약진이 12월 달에 미국 쪽에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렇네요. 예, 그 연말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건지 그걸 아. 모르겠으나 아무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 쪽이 좀 약진했고 현대기아가 좀 보수적으로 판매가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현대기아가 좀 너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줬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와 기아는 각각 글로벌 판매 목표로 424만 대와 320만 대 제시를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0.6% 증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7%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부품주라든지 완성차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네, 환율도 근데 영향을 좀 준 것 같은 게 일본 엔화가 워낙 약세다 그쵸. 보니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현기차한테 좀 불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뭐 프로모션까지 연말 딱 때려버리면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으면 확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또 추측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NH투자증권에서는 유진증권과 달리 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또 내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은 갈 수밖에 없죠. 원가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든지 소수의 메이커 위주의 경쟁 구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도 차별화가 될 거다 봤는데 근데 결국은 경쟁력 확인 과정을 거친 기업이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 그러니까 가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기아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PR이 뭐 4배도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벗어날 것이다 보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약간의 글로벌 성장세 둔화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차를 보는데 네. 전기차 분위기가 좀 최근에 조금은 수요가 둔화되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현대기아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피크아웃 우려는 어느 정도 NH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 업종 밸류에이션에 국내에는 일정 부분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밸류가 아니냐. 4배 미만이면 좀 너무 이제 이 부분은 피크아웃에 관련된 논란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배가 말이 됩니까 사실? 그렇죠. 너무 싸죠. 사실 너무 뭐 싸죠. 일본 업체들은 10배, 11배 정도 지금 받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 관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신규 사업 가시와 수주 확보를 통해서 중장기 사업 구조가 변화 중인 현대 유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오늘 코멘트를 냈습니다. 근데 메리츠 증권이 또 재밌어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한 장에 다 표시가 나옵니다. 메리츠 증권의 자동차 업종 단기 주가 방향 관련 코멘트를 냈는데 이게 보시면 위쪽에 빨갛게 네모난 게 뭐냐면은 현대기아의 배당 정책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15일 현대기아가 배당 기준일 변경 공시를 통해서 연말이 아니라 이제 배당을 이제 뒤로 미룬 거죠. 1분기로 배당을 미뤘다는 건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배당을 미루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에. 그죠? 주가 흐름들이 배당 단기 보유를 통해서 배당 기준일까지 6에서 8% 정도 배당 수익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벤트 드리븐의 주가가 상승이 일단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의 기말 배당은 각각 8,000원 그리고 6,000원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배당 기대 수익률 또한 주가 방어가 3월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이제 메리츠증권은 했습니다. 다만 3월달 배당 기준 이후에 주가 방향은 올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업 지표의 흐름과 동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3월 이후에는 영업 지표를 분명히 봐야 되고 영업 지표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래쪽에 표를 봐서는 EPS가 조금 하향되는 쪽으로 메리츠증권은 약간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표가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지표 추정을 한 거와 달리 좀 좋게 나온다면 그와 동행을 할 것이고 EPS 추정이 저렇게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네. 3월까지 방어되던 주가는 조금 다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코멘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진짜 현대는 억울하긴 하네요. 현대차는 맞아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요. 좀 자동차 조금 안 팔린다 그래도 그냥 그렇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뭔가 더 잘할 것 같으면 또 박수 받는데 지금 잘해도 이제 뭐 되겠어 약간 이런 식이 있어버리면 힘든데 약간 그러니까요. 이 이미지가 그 좀 기대감이 좀 꺾여 있는 전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갈 건가? 주가도 급발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1년 내내 쉬었던 제약바이오도 뭐 막판에 그렇게 움직이니까 또 모릅니다. 이게 그쵸. 다른 게 너무 목에 차고 밸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싼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시장은. 그러면 한 1, 2년 쉬었던 섹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실적 맞아요. 밸류가 너무 좋고 그러면 4배에서 6배 가면 50%예요. 상승률이. 그렇죠. 뭐 PR 6배 간다고 비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가 나오는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싼 업종을 찾을 때가 올 거다.
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가지고 보초서기에는 좀 너무 억울한 면이 또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잘 안 나가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작년 내내 현대차 진짜 좋다. 이제는 갈 때 됐다 하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우라통 답답하죠. 터지는 네. 그런 작년이 아니었을까. 올해는 현대차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황과 리포트 그리고 인사이트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전달해 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